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류가 식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가 있었을까요? 자,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닥터와 조수는 식중독에 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한 번 정도는 걸려보지 않았을까요? 나는 사실 식중독에 걸린 기억은 지금 뭐 뚜렷하게 생각이 나진 않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죠. 어저께 좀 상한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아니, 우리 슈퍼 닥터 P에게 고작 어제 배가 아픈데 뭘 먹어서 잘못했는지 알아봐달라 이런 전화가 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상 이제 갑자기 막 설사가 생기고 멀쩡하다가 갑자기 토하고 이러면은 두드러기 올라오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큰 병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하는. 불안감을 갖고 오게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인 의사가 그거 괜찮아. 그거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웬만한 약보다 나아요. 저는 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 전날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3명의 친구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정말 2명 친구가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계속 들락날락했대요. 그래서 저는 괜찮니? 미나 너는 괜찮아? 하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즘 또 덥고 하니까 식중독을 의심했는데 그렇게 한번 먹고 이렇게 탈이 났던 음식들은 괜히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트라우마가 생기는 음식들이 하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꼼장어를 먹고 한번 탈이 크게 난 적이 있는데 그 맛있는 꼼장어를. 그 뒤로 꼼장어를 못 먹어요. 저도 막걸리를 먹고 다음날 숙취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막걸리를 잘 안 먹어요.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 막걸리와 꼼장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숙취인가요? 그렇죠? 사실 술 먹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식중독인지 술병인지 조금 맞아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배탈이 났는데 이게 음식 때문에 온 건지 술 때문에 온 건지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보릿고개가 있던 1950년대만 해도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혹시 닥터도 1950년대까지는 잘 모르시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암모나이트라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했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진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배를 채우는 게 최우선 과제였을 테니까 식품 위생은 그 다음 문제가 아니었나. 일단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첫 번째였던 거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식품 위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는 길에 떨어진 것도 그냥 툭툭 털어서 입에다 넣던 맞아요. 그런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는 식품 위생에 관한 규정도 일제 강점기의 법령을 그대로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고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났어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뉴스에서 가장 크게 보도되던 것들이 무슨 식중독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시기였는데 그러던 중에 1962년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됩니다. 1962년 그럼 살림살이가 그때 이렇게 조금 나아졌나 봐요? 저희도 태어나기 전이라 그렇네요. 그렇죠.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어요. 자,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급자족하던 식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식품 유통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이겠죠. 60년대 후반에는 부정식품 제조와 판매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도 제정됩니다.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는 부정한 식품을 만들거나 유통을 시켜도 처벌하는 법령이 채 정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신선하지 않은 식품 원료를 쓰거나 또는 식품 가공 과정에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원가를 낮추려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싶었던 거죠. 네,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에 그 하드라고 불렀죠.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그 혀에 착색제가 묻어서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던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드 시절이군요. 하드 나는 시절 네. 저는 아이스 처음 깨끼 들어봅니다. 시절이었는데. 아이스 깨끼.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닙니까? 깨끼. 네. 고무로 된 뚜껑이 달려 있었던 아이스 깨끼통. 자, 그게 바로 부정식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문화 영화도 만들어집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철수와 영민인데요. 철수는 구멍가게에서 알사탕을, 그리고 영민이는 엄마가 시장 노점에서 산 고기 반찬을 먹고 배가 아파서 뒹굽니다. 한마디로 식중독에 걸린 거죠. 철수야, 왜 그러니? 응? 왜 그래? 아, 알사탕 그 추억의 또 이 간식이잖아요. 어릴 때 누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간식들, 최애 간식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쫀득이였거든요. 물에 살짝 구워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쪼깃쪼깃 맛있는지. 근데 왠지 우리 닥터피는 어렸을 때도 건강한 거 드실 것 같아요. 산에 가서 뭐 나물 캐서 드시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두릅 같은 거 드시고.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때는 의사가 아니었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을 구별하고 먹을 때는 아니고 일단 입에 들어왔을 때 사르르 녹거나 단맛이 나면 무조건 찾아서 먹곤 했죠. 저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 이제 그 학교 앞에서 그 번데기 아, 번데기. 번데기. 아, 번데기는 영양식품이죠. 예, 그냥 먹지 않았잖아요. 그 번데기가 과연 위생 그 처리가 잘 돼서 거기까지 나왔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식중독의 우려도 있는 그런 식품을 우리는 편하게 먹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 번데기를 담아줄 때요. 잉크가 묻어나오는 신문지에다 싸서 주거나 혹은 달력 뒷장, 잡지 이런 종이를 찢어서 그걸로 이렇게 꽃갈콘처럼 그러네. 만들어서 맞아요. 거기다 담아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닥터피와 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전 태어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자, 영화의 결말을 좀 만나볼까요? 부정식품을 배격하라 하는 의사 선생님의 훈계와 함께 다 함께 부정식품주의 권기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권기대회도 약간 낯설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이렇게 들고 부정식품 먹지 말자 하는 그 집회의 이름을 권기대회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화가 나오고 7년이 흐른 뒤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영화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때는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라고 축제 분위기였던 1977년도 9월 16일에 벌어집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었는데요. 모 신문사의 기자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발생했다. 주로 어린이가 걸리는 병 같은데 병원에 아이들이 입원해 있으니 빨리 취재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괴질이요? 괴질? 그러니까 괴실이라는 표현이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질병이다 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표현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콜레라를 이렇게 괴질이라고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콜레라에 걸리면 거의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사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탈수로 사망을 했는데 조선시대 기록에도 등장하는 이 괴질은 그러니까 콜레라뿐 아니라 뭐 이질, 장티푸스 이런 수인성 전염병인 걸로 추측이 되죠. 근데 1977년에 괴질이라고요? 괴질. 혹시 이 괴질의 공포를 다룬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괴물은 알아도 괴질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가 있나요? 괴질라. 네. 괴질라. 자. 60년대 유머였습니다. 네. 의문을 가진 기자는 우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진짜 말 그대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인 어린이 환자들이 병원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토하고 한쪽에선 설사를 하고 심한 아이는 산소호흡기까지 달 만큼 중증이었습니다. 이 토하고 설사를 했다면 이 전형적인 이 식중독의 증상 같은데 맞죠?
의사도 식중독을 의심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엔 환자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몇 명, 몇십 명 정도면 어떤 음식점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서울 시내 이곳저곳에서 온 수백 명의 초등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환자가 한마디로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식중독에 걸릴 수 있나? 당황할 만큼입니다. 야, 집단 식중독 사례는 나도 뭐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해서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게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라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데 환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우리 닥터 P도 아마도 놀라실 것 같아요. 다음날 오전까지 집계된 환자의 수가요. 아마도 불명예스럽게 기네스북에 올라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려 7,872명입니다. 와. 그것도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와, 아니 7,800명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럼 뭐 진짜 뭐 전염병이라도 걸린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자, 병원에서 아이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원인은 식중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문이 들죠. 서울 시내 여기저기 나눠져 있던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어떻게 한 번에 같이 식중독에 걸렸을까? 원인은 학교에서 나눠준 급식 크림빵을 먹고 걸린 식중독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한 학교도 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이 다 똑같은 크림빵을 여러 학교에서 먹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서울 관내에 무려 263개의 초등학교가 한 식품 회사에서 점심 식사 빵을 납품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보로빵, 크림빵 등을 전날 밤새 만들어서 오전 10시쯤 각 학교에 배달을 했는데요. 문제의 그날 크림빵 8만 2천여 개를 173개 학교에 공급했고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었죠. 아니 9월이라서 늦더위가 왔을 수도 있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빵이 그렇게 상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길래? 문제가 심각해지자 부정식품 단속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빵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가 아주 불량했다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바닥도 청소가 돼 있지 않고. 특히 크림빵 속에 슈크림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조 후 아이들이 먹을 때까지 무려 52시간에서 60시간, 60시간이나 걸렸고요. 그 시간 동안 25도가 넘는 실내에 그냥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크림빵이라고 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변질되기 쉬운 것인데 검사 결과 이 슈크림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자, 이 포도상구균 앞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식중독 원인균 중에서 이제 증상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상구균 자체보다는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독소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게 되면 바로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뭐 24시간 이내에 회복이 되겠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고요. 이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고 또 조리자 손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상 그날 만들어진 가공품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한번 드시고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떨까? 법으로서 재정이 시급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한꺼번에 7,8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 해외 토픽에 실렸을 법한 일이었지만 아이들이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어찌저찌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충격이 덮치고 맙니다. 왜요? 뭔데요? 사건이 나고 나흘째인 19일 저녁 식중독에 걸렸던 초등학교 3학년 한 어린이가 중독에 의한 신부전과
급성 요독 증세로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아, 정말 그런 일도 생기네요. 이게 아주 드물지만 이게 식중독에 걸리면 이제 탈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나 독소가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탈수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급성 심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 중에 하나가 믿고 보낸 학교에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당시에도 전국이요, 이 분노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규화 당시 국무총리가 나서서 범법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초등학교 급식 제도를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결국 서울시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제빵회사 사장 등 3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런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면은 뭐 관련자 처벌하고 제도를 점검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어김없이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어떤 소명의식 같은 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특히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혹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죠. 뭐 식중독으로부터 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가 있을까? 하는 질문 아니셨어요? 자유로울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일 겁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을 때 좀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점검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한 그 회사의 책임자들이 한번 먼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자, 식중독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